안녕하세요. 쌍문동 윤리해코스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문제 생활과 윤리 9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는 국제 원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갑은 원조의 목표가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민의 사회는 다름 아닌 질서 정연한 사회겠죠. 그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데 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 롤즈의 입장입니다. 롤즈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데 있는 거죠. 그 다음 을은요, 원조의 목표를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싱어가 롤즈를 겨냥해서 했던 말들이에요. 야, 기본적 제도가 갖추어지는 사회가 되기도 전에,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 그 전에 빈민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다. 또 한편으로 싱어는 아주 심한 세계 시민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싱어에게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을은 싱어의 입장입니다. 자, 선지 1번 볼까요? 원조 대상국의 정치문화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와우. 제가 롤즈와 관련된 원조의 내용 설명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롤즈가 제시한 5가지 유형의 사회 가운데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오직 고통받는 사회입니다. 고통받는 사회의 특징은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적인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해 폭력적인 나라를 무법국가라고 해요. 이런 무법국가에 대해서는요, 강제적 개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조의 대상은 오직 고통받는 사회, 강제 개입의 대상은 무법국가라는 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2번.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줘야 된다. 롤즈에게 원조 대상이 되는 나라에 우리가 원조를 해야 되는 그 유효한 기간은 바로 기본 제도를 적절히 갖출 때까지입니다. 빈곤 해소가 아니라. 선지 3번.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싱어는 지독한 세계시민주의자예요. 지리적인 근접성, 가깝고 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한 원조는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 4번.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싱어는 고통받는 사람이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사회에 있든지 간에 빈민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지 5번. 원조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선지예요. 이걸 찍어서 틀린 친구들은요, 기출문제 분석이 아직 좀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또 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다음 10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은 형벌이 사람들의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다. 다름 아닌 범죄 예방 효과, 범죄 억제 효과가 형벌의 목적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공리의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사람, 베카리아입니다. 자, 을은요, 형벌은 해악이다. 왜냐면 범죄자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주니까.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이것이 허용된다. 정당한 수준의 형벌. 여기서의 정당함은 다름 아닌 고통보다, 그 형벌로 인해 범죄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이득을 주는 경우의 형벌이겠죠. 정당한 형벌은 필요악으로서 요청된다고 보는 벤담의 입장입니다. 다음 병은요,
형벌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 의지로 타인을 수단화하는 범죄를 선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만으로 주어져야 하는 책임의 과정이다. 오직 그가 저지른 범행에 응당한 결과로서의 결과를 계산하는 보복법만이 정확한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지문에 늘 따라다니는 내용이 뭐예요?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다. 뭐 다른 범죄는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가 되지만 살인만큼은,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만큼은 사형 아니면 보복법에 의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형벌을 찾을 수 없다고 칸트는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 병은 칸트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내용이 쉬워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천천히 문제의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벤담에게 하는 비판이 되어야 합니다.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요, 기존의 기출에서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형벌이란 사적 보복이 아닌 공적 정의의 실현이다. 모두의 공통된 선지. 자, 그러니까 비판이 성립되지 않죠? 자, 선지 2번은 벤담이 베카리아에게 해야 하는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한 형벌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형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는 거죠. 범죄의 사회적 해악보다는 형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는 입장이 바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벤담이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다음 선지 3번.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다. 아까 뭐라 했어요? 사적 보복이 아닌 공적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지 4번. 범죄자의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인데 그걸 간과한다. 누가요? F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어야 하죠. 근데 앞서서 2번 선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범죄 자체의 해악보다는 형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범죄 예방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칸트는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형벌의 효과를 고려하는 베카리아가 그런 다른 선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합니다. 자, C와 E는요, 칸트 입장에서 벤담과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어야 하는데요. 자, 형벌이 도덕 원리,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되는데 얘네가 그걸 모른다라고 벤담과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을까요? 벤담과 베카리아는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 공리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